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은 김준우 변호사,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사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한덕수 그리고 시세 차익입니다. 곽우신 기자, 네. 한덕수 후보자의 처가에서 서울에 있는 어떤 땅을 팔아서 5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도대체 믿겨지지가 않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노컷이 보도했던 내용인데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제 한덕수 후보자의 처가에서 보유하고 있던 청계천 일대의 토지를 과거에 이제 2007년이었습니다. 강호 AMC라는 이 시행사가 주변 시세보다 약간 2배 이상 비싼 값을 주고 사줬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건데요. 이 땅을 산 시행자의 회장이 MB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정책 특보였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해충돌 논란이 좀 크게 번지고 있는 겁니다. 2007년도에 강호 AMC가 이 처가가 보유하고 있던 이 필지를 57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환산해 보면 1제곱미터당 2,530만 원으로 꽤 비싸게 주고 산 겁니다. 근데 당시 그 필지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589만 원, 600만 원도 안 되는 거였던 거죠. 훨씬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근데 뭐 원래 이제 공시지가하고 실제 시세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같은 2007년도에 같은 시행사가 바로 같은 블록에 있는 다른 필지를 구매를 했을 때는 공시지가에 비교했을 때 공시지가 자체는 오히려 이 필지보다 더 컸습니다. 근데 요 다른 필지들을 구입한 총액이 2,360만 원이에요. 총액이. 그러니까 이 처가에 그 필지를 구입할 때 한 제곱미터를 구입하는 것도 안 되는 값으로 전체 다른 필지를 다 구매한 정도였는데, 그래요? 여기는 뭐 그러니까 시세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던 거죠. 그래서 이 토지 같은 경우에 취득가를 보니까 이게 이제 92년 9월에 이 서가가 상속을 받은 땅인데 93년 1월에 취득가를 신고된 거 보면 3억이 좀 안 됐습니다. 2억 9,370만 원. 그러니까 3억이 좀 안 되는 땅을 2007년에 57억의 시행사가 매입을 해줬으니까 시세 차익만 50억이 좀 넘는 거고요. 이 중에서 이제 처가에서 실제로 한덕수 후보의 처가 받는 비중은 어느 정도냐 하면 7억이 좀 넘는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니 좀 복잡하긴 한데요, 김준우 변호사.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물려받은 땅인데 갑자기 엄청나게 금싸라기 땅이 되고 뭐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많은 돈을 번다. 우리가 배는 아프겠지만 그거 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문제는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땅들보다 특별하게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사들였다 한 시행사가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지적도나 이런 거 뭐 보진 않아서 뭐 여기는 맹지고 뭐 여기는 제일 금싸라기 땅이고 뭐 이럴 수는 있으니까 사실 쉽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벌써 단정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2007년 청문회 때도 한번 아마 제기가 됐었던 이슈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약간 조금 김이 빠지는 부분은 이게 뭐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2007년 일이라서 일단 뇌물적 공소시효가 다 지나간 사안이라서 만약에 특정한 가격으로 조금 더 얹어서 리베이트를 준 거라고 한다면 그리고 아마 이쪽에서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이럴 거 아닙니까? 이제 50억인데 3억에서 50억으로 50억 정도 시세 차익이 났으면 한 20억은 세금으로 나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도 굉장히 좀 나갔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생채기는 나는데 세금도 다 납부했다고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이거를 정리할 때는 뭐 크게 지금 문제 삼기가 어려운 조건이고 정무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총리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곽우신 기자, 이거 설명하시면서요, 이 땅을 샀던 시행사의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캠프에서 정책 특보를 맡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아마 여러 다른 언론들도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만으로 특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많이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예. 말도 있고 아니면 뭐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매지 말라 뭐 이런 네. 말도 있죠. 근데 뭐 사실 고위 공직자는 어지간하면은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은 안 매는 게 좋겠죠. 네, 왜냐하면 국민 정서상 보았을 때 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고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후보자가 내놓은 해명이 막 깔끔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뭐 불법적인 특혜 거래 없었고 예. 자세한 건 다 청문회 가서 얘기하겠다. 모든 후보자들이 자세한 건 청문회에서 얘기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강호 AMC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도 언론 보도된 걸 보면은 당시에 매출액이 1억 7,300 정도의 큰 회사가 아니었던 거죠. 매출액이 1억 7천이면 손실이 254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개발 업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막 엄청 주목받고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니었는데 예. 이 필지를 구입을 계기로 하면서 청계천 개발 사업에 뛰어든 거죠. 네. 청계천 개발 사업은 뭐 기억하시겠지만 뭐 당연히 그 당시 서울시장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주요한 중점 사업이었고요. 그렇죠. 또 근데 그 하필 그 사업에 참여한 이 시행사의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 시절 정책 특보였고 또 이 사람의 과거를 더 들여다가다 보면은 토지 브로커 이력도 있고요. 뭐 다른 불법 로비도 연루된 적이 있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황상의 조각들을 이쪽 해보면은 자연스럽게 이거 이렇게 끈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야? 같은 의구심이 자꾸 샘솟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요게 이제 판매 시점이 2007년 봄이잖아요. 예. 그죠? 근데 그때 아마 야인이었을 겁니다. 한덕수 지금 지명자가 그런가요? 장관 물러나고 예. 뭐 무슨 위원장 같은 건 맡았지만 총리는 하기 직전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번에 배우자분이 그림을 재벌그룹에 판 것도 주미대사 끝나고 나서예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오얏나무 옆으로 간 다음에 갓끈을 거쳐맸다. 오얏나무 밑이 아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당겨서 보냐. 네. 이렇게 억울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묘한 시점으로 뭐 관리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어쨌든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처신을 한 부분 좀 예. 석연치 않지만 네. 또 미끈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 묘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고급 관료로 처신해서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긴 했습니다. 실제로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약간 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인사청문회 문안에 통과할 것이다라고. 다만 이제 하지만 그 결국 그래서 마지막 남은 거는 김앤장에 갔다가 이제 관직에 갔다가 다시 김앤장에 갔다가 또 관직에 갔다가 이 회전문.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정권의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가 아니라 김앤장 회전문 인사. 이거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지금 중요한 토론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죠. 이 도덕성 논란으로 뭐 생채기를 내서 뭐 격추시키겠다 이런 건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끝까지 지켜봐야 될 부분 같고요. 어떻게 보자면 대한민국 사회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한덕수 후보자가 능력이 출중한데 그 능력만큼의 사회 기여, 공적으로도 하고 사적으로도 한 것을 뭐 질시의 시선으로 혹은 왜곡해서 본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반대로 중요한 공직에 있던 분이 공직과의 연계성을 이용을 해서 사적인 이익을 크게 취하신다면 이 부분도 상당히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랑 물어볼 것 같아요. 네. 또 김앤장에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네. 김준우 변호사, 네. 집행정지 일부 인용, 네. 이거 일단 법률 용어니까 쉽게 설명해 그냥 주시죠. 일부 인용했다는 거고요. 아마 이제 보진 않았지만 조국 그 가족 일가에서는 냈을 때 본안 판결 끝날 때까지 집행정지를 해달라고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1심 끝나고 30일까지만 인용해주고 2심, 3심 가더라도 그것까지 우리가 기다려주기는 곤란하지 않냐. 1심이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냐. 그래서 1심 끝나고 30일까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하니까 1심이 끝나고 30일까지는 이제 의사로서의 자격을 일단은 갖춘다고 할 수 있겠죠. 조민 씨가요. 네. 1심 판결이 무척 중요해지는 그러한 결정으로 들리는데요. 곽우신 기자, 지금 고려대, 부산대 의전은 모두 일단 조민 씨에 대해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고려대학교는 이제 학부 입학을 취소를 한 결정이었던 거죠. 이제 2010년도 입시 전형 당시에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에 소위 생기부를 제출을 했는데 이 생기부에 써있던 기재돼 있던 내용들이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이게 어쨌든 허위였던 부분들이 드러났고 사실로서 그러니까 이 허위 보통 입학 요강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다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입학 그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대선 전에 입학 허가 취소를 의결을 했고 이를 당사자에게도 통보를 했는데 다만 이제 이 같은 사실은 이제 대선 이후에나 좀 늦게 알려지게 된 거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그 여러 건들 대법원이 인정했던 허위라고 본 여러 건들 중에서 그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이라든가 이 참여 논문 그 일저자로 저희됐던 게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허위이니 이 생기부를 근거로 해서 입학한 것도 허위로 보겠다 이제 보통 이런 얘기였던 걸로 보이고요. 당연히 이제 조민 씨 등 가족 측에서는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무효 확인소를 지금 낸 상황입니다. 일단 이 생기부를 제출은 했는데 인턴 확인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인턴이 이력을 주요하게 자신들이 이 입시 전형에서 주요한 근거로서 제시를 했던 건 아니었고 생기부 내에 보통 이제 서술이 되어 있는데 거기 요약해서 그냥 이런 것도 했다라고 들어간 정도였는데 이걸 근거로 이게 입시에 당락을 미쳤는지 좀 불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게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에 대한 거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취소를 하는 거는 입학을 취소하는 건 너무 크고 가혹하다. 약간 이런 논리로 피고 있습니다. 김준호 변호사, 지금 조민 씨 측의 어떤 주장, 곽우신 기자가 좀 정리를 해줬는데요. 사법적으로 업무 방해죄가 적용이 되고 그것이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일부의 서류 등이 위조라고 확인됐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입학 취소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럼 별도의 또 다른 대학 측의 행정적인 결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고려대는 사립대니까 이제 무효소송으로 되는 거고 국립대인 부산대는 이제 지금 행정소송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건데 이제 크게 법리적으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쟁점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제 이게 허위인데 입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 이게 없었더라도 합격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이 이제 하나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아니 그건 상관없이 허위의 문서를 낸 것만으로도 넌 입학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교 측의 입장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반론으로는 제 반론으로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징계 시효나 뭐 이런 것들이 시효가 있을 텐데 학층마다 좀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경우에서 지금 와서 갑자기 입학 무효를 하는 것은 너의 권리 남용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또 이제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조씨 일가 측에서는. 다음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이제 판례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고려대학교에 예전에 이제 SES 유진 씨가 입학을 했다가 취소가 됐다가 다시 소송을 이겨가지고 복학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제 SES 슈 씨랑 그다음에 신화의 앤디 씨는 외대에 입학을 했다가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거의 같은 사유였거든요. 켄트인가요? 어느 외국인 학교가 고등학교 인정 학력이 안 되는데 그걸 냈는데 학교에 이제 과실도 있다고 해가지고 근데 유진 씨는 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이건 학생에게 너무 가혹하다라고 해서 복학을 해서 이제 학교를 똑같은 사안인데 저기 앤디 슈 씨는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은 상황에서 불거져가지고 이제 그냥 입학이 취소됐거든요. 학교를 이렇게 3년 4년을 다닌 상황에서 이게 학교에서 졸업증까지 다 낸 상황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또 학부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이제 국립대 부산대 같은 경우는 또 뭐 의사 면허라는 것들과 관계가 있습니다만 이건 뭐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사실 지금 이냐 아니냐 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건 좀 과다한 거 아니냐. 시간도 지금 거의 이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학부 입학 기준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조금 두 개가 같은 거지만 다를 수 있다. 판결 결론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의 공정성의 잣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좀 한 가지 더 짚어볼 문제가 또 발생을 했죠. 곽우신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조민 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시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의사로 일하는 뭐 조민 포착 뭐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조 씨를 발견을 해서 뭐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을 했고요. 뭐 인터뷰도 시도도 했죠. 당연히 조민 씨는 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이에 응하지 않자 결국 경비원들이 나와서 뭐 끌려 나오는 식으로 해서 중단이 됐고요. 다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쓰레기 같은 뭐 약간 이런 식으로까지 거친 표현을 해가면서 굉장히 좀 불쾌감을 드러냈은 상황입니다. 사실 끝나고 나서 이
강용석 씨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 떨린다, 뭐 키가 크다, 뭐 조민 씨 예쁘다, 뭐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일반적으로 뭡니까 그게? 이게 취재라고 보긴 좀 어렵죠. 일단 얘네들이 언론사도 아니니까요. 다만 이 보통 일반적으로 조민 씨가 공인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그렇죠. 방법도 잘못됐고 그래서 이들이 뭐 어떤 도대체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소위 말하는 취재를 시도하려고 했는지 여러모로 공익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모로 참 알겠습니다. 언급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러네요. 예, 저도 이거 대본은 봤는데요. 예. 예, 찾아서 보진 않았습니다.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죠. 곽우신 기자, 요즘 네. 배달 어플로 음식 주문하는 거 뭐 오래전부터 무척 많아지셨잖아요. 그런데 악성 리뷰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최근에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이 리뷰들 중에 몇 건이나 지금 악성인지 또 실제로 지금 허위가 몇 건인지 같은 거를 최근에 통계를 내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특히나 이제 화제가 됐던 거는 그 중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진 사례였습니다. 똑같은 아이디를 가진 사용자가 여러 업체에 상습적으로 벌점 1점을 줬고 전체 리뷰의 80~90%가 1점짜리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냥 별점만 1점을 준 게 아니라 조롱과 비하가 좀 도를 넘었다라는 지적이었는데요. 이제 조금 인용을 해보면 뭐 커피에서 발냄새가 난다, 뼈에서 잡내가 올라오고 뭐 생선 비린내가 엄청나게 난다, 뭐 육회가 엄청 오래된 것 같다, 뭐 이런 내용 등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죠. 좀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좀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호 변호사. 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뭐 한두 번 혹은 정말 본인이 정말 진정으로 그렇게 느끼셨다라고 볼 만한 상황이 아니고요. 네. 아주 그냥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이렇다면 업무방해죄 소위 말하는 그렇죠. 그 처벌 대상 아닌가요? 이게 지금 작년에도 제가 이거 한 350건인가 돈 받고 그냥 허위로 좋은 칭찬을 허위로 리뷰한 경우였던 것 같은데 징역형 선고된 경우를 봤거든요. 네. 집행유예였는지는 제가 참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허위 리뷰를 계속하면 이게 나쁘게 거짓되게 해서 조롱하는 형태의 글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칭찬해서 그 근거 없는 칭찬을 막 하는 어쨌든 어느 쪽이든 어뷰징인데 허위사실 유포가 될 것이고 명예훼손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악마적으로 좀 쓴다고 한다면 또 업무방해죄 뭐 이게 둘 다 이제 성립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민사적 책임까지 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처벌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곽우신 기자. 근데 문제는 이런 악성 리뷰들이 실제로 매출이나 주문 등에 영향을 크게 미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 어플리케이션 쓰시는 분들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보통 이렇게 업체들을 소팅을 정렬을 해가지고 내가 어디 주문하지라고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별점 순이에요. 평가 순으로 보통 쭉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이게 그냥 똑같이 5개나 뭐 4개 뭐 4.9라고 해도 소수점까지 쪼르륵 차이가 있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업주분들 입장에서는 한 개라도 별점 1개짜리가 있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순위가 쭉 밀려가지고 노출이 잘 안 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뭐 점주들이 좀 이렇게 잘못 반응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또 소비자로서 당연히 걸리기도 하죠. 내가 실제로 시켜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고 별로라고 서비스에 불만을 느꼈다면요. 다만 이제 그게 단순히 나의 정당한 권리를 넘어서 가지고 뭔가 내가 이렇게 악의적으로 뭔가를 하면은 보통 점주분들이 전화를 하거나 뭔가 보상을 해주려고 하거나 어떻게든 좀 이거를 좀 별점 이거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대응을 하니까 그런 거를 얻어내기 위한 추가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준호 변호사, 짧게 마지막으로 혹시 이런 피해를 겪고 계실 수 있는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조언 좀 주세요. 좋은 변호사를 만나셔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 전에 또 뭔가 좀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거는 그 관련돼서 플랫폼 업체 쪽에다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좀 집단적으로 반영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손쉬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연계 협력을 하셔서 을들이 연합해서 뭐 배민이 됐든 어디가 됐든 뭐 그런 플랫폼 회사들한테 이거 정책 문제 있지 않냐, 언론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적극적으로 소통한 노력을 이 플랫폼 업체들이 하는 게 일단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 그 삶 가정에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런 악성 리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우신 기자, 김준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